쏟아지는 외자로 외자 의존도는 심각한 상태였고 비합리적인 과잉 투자와 인플레이션, IMF조차 정부의 지나친 과욕을 지적할 만큼 외형적 성장 뒤에 한국 경제는 불안한 상태였다. 그 돈을 빌려다가 건전하게 성장 산업을 육성하고 그 수익성을 확보를 해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수익을 내면은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그 빚을 갚는데 위기가 올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98년도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 외자의 위험성, 외자를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은 외자를 잘못 운용해서 국가 위기를 야기하는 위험성의 구체적인 현실이 97년 외환위기죠. 근데 그런 것이 그 70년대 초에도 있었고 80년대도 있었거든. 그래서 여러 번 외자 의존 성장이 가져오는 소위 국가적 위기가 있었다. 경제 개발이나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속도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우리가 독재 정권에서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빨리 가시적으로 자기 성과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 그 조급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급하게 빨리빨리 밀고 나가다 보면 그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대통령으로 한 번 더 뽑아주십시오 하는 이런 정치 연설은 오늘 이 기회가 마지막 연설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박정희 씨가 승리하면 앞으로는 선거도 없는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온다는 데 대한 확고한 증거를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71년 대통령 선거에 맞춰 발간된 대중경제론은 박정희식 발전에 반대하는 김대중 후보의 경제정책이었다.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농민, 근로자가 중심이 되고 성장의 결과물이 합리적으로 분배되는 경제, 대중들의 경제 참여를 강조한 내용 뒤엔 경제학자 박현채가 있었다. 우선 박현채 선생, 또 정윤영 선생이었거든요. 홍대 교수 계시던. 그러고 이제 김경광 씨 비서하고 저하고 이렇게 네 사람이 그 온양의 그 온천장 여관에 가고 한 2주 정도 우리 그렇게 했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그것을 문답식으로 전부 다시 편집을 하고 또 문답식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답을 하는데 그 답 내용을 또 요약을 해서 또 간단히 제시해주고. 당시 박현채는 인혁당 사건 이후 자신의 이름으로 글을 발표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태였다. 그는 김대중 후보와의 교감 속에서 대통령 선거라는 장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경제 발전의 지향점을 알리고 자립경제를 외치면서도 종속의 길을 달려온 정부의 외자 의존 정책의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외자에 의존을 하는 그런 경제를 통해서 결국 밸런스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밸런스를 이뤘을 때는 결국은 외부 경제, 우리 국내 경제 말고 외부 경제의 흔들림에 따라서 국내 경제가 아주 심하게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 나름대로의 어떤 주체적인 발전 방향을 찾아나갈 수 없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어떤 박현채 선생의 이 비판의 고리가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빠르게 달려온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는 분배와 경제 안정이었다. 민족 경제론이 출간된 70년대 후반은 97년과 더불어 계층 간 소득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시기였고, 그 단적인 지표가 부동산이었다.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투기 바람이 불면서 복부인 프리미엄이란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78년이었다.
신규 분양 아파트마다 복부인들이 장사진을 이룬 이해 서울의 땅값 변동률은 135%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다. 빠른 성장에 맞춰 임금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과열된 경기 속에 극심한 인플레에 시달렸다. 10년 사이 물가는 4배 이상 치솟았고 결국 근로자의 76%가 임금 면세점 이하의 저임금으로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야 했다. 그러나 자연스레 터져나오는 근로조건 개선 요구는 번번이 안보 논리에 묻혀버렸다. 그들은 자원도 자본도 없었던 시절 값싼 노동력이 유일한 경쟁력이었던 대한민국에서 경제 성장의 길에 기꺼이 참여했던 주역들이었다. 그 당시는 꼭 그것이 뭐 노조, 노동자 계급에 대한 임금 인상, 뭐 처우 개선 이런 화려한 차원이 아니라 그때는 정말 우리도 사람이다. 왜 사람을 이렇게 못 살게 구냐. 이런 처절한 싸움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박현채는 선경제개발, 후분배의 논리를 엄중히 비판한다. 역사는 민중의 생활이며 경제의 직접 담당자는 민중이다. 그러나 그들의 정당한 참여 요구는 번번이 배신의 쓰라림을 맛봐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민중의 빈곤 문제를 안고 있다. 서슬퍼런 유신시대. 이렇게 박현채의 민족 경제론은 한강의 기적, 그 외형적 성장 뒤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경제개발을 목표로 열심히 일해온 민중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자립경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민족경제론은 박정희 경제 모델에 대한 대안 논리로 자리매겨진다. 국민들의 정치적 저항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근데 정치적 저항만 가지고는 박정희 유신 정권의 부당성을 공격하는데 약하단 말이에요. 충분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뭔가 박정희 정권의 부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그 필요가 있었거든. 민족경제론이 거기에 적합했던 거죠. 박인천 선생님 주로 이제 그런 박정희 모델 또는 박정희식의 근대화 전략과 일종의 그 경합 관계, 경쟁 관계에 있었던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박정희 모델이 가지고 범하는 뭐 과오라던가 또는 가질 수 있는 한계나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환기해주는 역할도 했던 거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을 끊임없이 제시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민족주의의 두 이제 큰 축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 경제론이 나온 이듬해 박현채는 또다시 재판정에 서야 했다. 사건은 조총련계의 먼 친척을 둔 임동규를 중심으로 그의 일가족들을 연결해 구속한 사건이었다. 실제 내용은 이제 저희 가족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해서 저희 삼형제와 제 조카, 이제 일가 4사람이 구속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조사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수사관들이, 이 박연채 이 사람 좀 족쳐야 되는데, 이거 잡을 건덕지가 없다. 응?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막 헛소리 다 하고 다닌다. 근데 분석을 해보면, 잡을 어떤 꼬투리는 없다. 성장과 분배의